깊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초가을의 밤하늘은 구름이 두텁게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추었고, 마을 어귀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낡은 기와 지붕이 덜컹거리며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삐걱, 삐걱. 귀신이라도 우는 듯한 그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마을 가장 끝자락. 오래된 초가집 담장 아래로 검은 도포를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마침내 낮은 숨을 몰아쉬며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을 수령이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또 김도현이었습니다. 나이 40을 바라보는 그는 고을에서 명망이 높은 관리였습니다. 어진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흉년이 들 때면 앞장서서 구휼에 나섰으며, 가혹한 세금을 함부로 거두지 않아 백성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밤중에 과부댁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낮은 불꽃이 마치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사또 날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방 안에서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아 있던 여인은 고운 얼굴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는 손가락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희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월이었습니다. 26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4년 전 마을에 돌던 역병의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그녀는 약초를 캐고 바느질품을 팔아 홀로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녀는 굳은 마음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고운 얼굴이, 그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 이 고을 사내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를. 그 인연의 시작은 봄 장날이었습니다. 김도현 사또는 관아 아전들과 함께 시장 순찰에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장터에는 갓 캔 나물과 약초, 그릇과 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왁자지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럽고 활기찬 장터 한 귀퉁이에 유난히 고요하게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앞에는 약초 몇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고 호객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오는 손님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깐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옆에 서 있던 아전이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날이, 저 여인은 4년 전에 남편을 여인 과부요입니다. 이름은 소월이라 하고 홀로 약초를 팔아 생계를 잇고 있사옵니다. 소월이라. 김도현은 그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소월은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약초 묶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단아한 손길이 어쩐지 애처롭고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김도현은 이유를 달리하며 시장 순찰을 부쩍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은 의아하게 여겼지만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또의 눈은 자연스럽게 장터 한 귀퉁이로 향했습니다. 소월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김도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여운 여인이로구나.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약초를 파는 모습이 딱하여 눈이 가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동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그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은 점점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관하로 돌아오는 길에도 소월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던 그녀의 머리칼까지. 김도현은 그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욕망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소월의 앞길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월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날이 어찌 이런 곳에 홀로 계십니까? 김도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소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과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한 번 소문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날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시오? 저는 과부입니다. 나리와 저는 애당초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소.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그대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소. 이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대를 보지 않으면 하루가 온전하지 않소. 소월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시장에 올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남들과는 다른 무게를 가진 시선이었습니다. 날이 깨는 부인이 계십니다.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소월은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말을 마음에 들이는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임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또도 소월도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도현은 밤마다 소월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담장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다음에는 담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말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이야기, 고을 이야기,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만남이 잦아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누구도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과부라는 이름으로만 불렀고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월을 소월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소월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고 빗소리가 온 세상을 지워버릴 것처럼 쏟아지던 그 밤에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소월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김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내 반드시 지켜주겠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둘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또가 밤마다 어딘가를 간다더라. 마을 끝 과부대가 아닌가? 설마 사또 나리가?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다더군.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10사람의 입으로, 10사람의 입에서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눈치챈 것은 사또의 아내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명문 집안 출신의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미세한 변화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 흐트러진 도포 자락, 어딘가로 향하는 듯한 먼 눈빛.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늦으시는군요.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도현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관아 일이 많아서 그렇소. 관아 일이시라면 왜 밤마다 도포에 흙이 묻어 돌아오십니까? 순간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리. 마을 과부와의 일로. 김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부 하나의 눈이 멀어 이 집안 망신을 시키실 작정이십니까?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권세로도 벼슬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입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소월의 집 담벼락에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더러운 년, 과부 주제에 사또를 홀렸구나. 아이들까지 따라다니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등 뒤에서는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소월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김도현은 그런 소월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반드시 해결하겠소. 그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겠소. 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날로 더 커졌고 백성들의 원망은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이 메말랐고 가을이 되어도 거두어들일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관아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또 김도현은 관아 일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소월 생각뿐이었고 낮에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전들이 결제를 올려도 미루기 일쑤였고 구휼곡을 배분하는 일도 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또가 과부에게 홀렸다. 저러다 고을 전체가 망하겠다. 좋은 사또였는데 어쩌다 절이 됐나. 민심은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한때 칭송받던 사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마침내 관아로 몰려왔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구휼을 늘려 주십시오. 이대로면 마을 사람이 다 죽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아전에게 처리를 떠넘겼고 결국 굶주린 백성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과부에게 미처 고을을 망쳤다. 그 과부가 요물이다.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관아 문이 흔들렸습니다. 김도현은 그 소란을 뒤로하고 관사 안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술에 취한 채 다시 소월의 집을 찾았습니다. 담장을 넘으면서 그는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다 버리겠소. 벼슬도 집안도 다 버리겠소. 그대와 함께 이 고을을 떠나겠소. 방 안에 들어선 사또를 본 소월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나리, 함께 떠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소월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무엇이 두렵소?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이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무슨 악몽이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등잔불이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의 눈빛을 두려워하면 어찌 살겠소. 사또는 억지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날이, 오늘 밤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오? 소월은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창밖에 누가 서 있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소. 그대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오. 하지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등잔불이 단숨에 꺼졌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축축하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방 안에는 자신과 소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는 틀림없이 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사또는 손이 떨리는 채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있느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내를.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돌려다오. 그 순간 소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도현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장 위로 손을 뻗어 올라가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사또의 몸이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목이 귀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사또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천천히 땅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또 김도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또가 과부댁 담장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검은 도포는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조사에 나섰지만 사또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무엇이 두려워 칼을 뽑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벌이다. 하늘이 내린 벌이야. 죽은 남편 귀신이 잡아간 게야.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욕심을 부리더니 백성들을 돌봐야 할 사또가 자기 욕망에 눈이 멀었으니 이런 결말은 당연한 것이지.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릇도 옷가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방 한가운데에 작은 비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비녀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만 되면 그 초가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축축한 발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인의 가느다란 울음소리.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가집은 폐가가 되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마을 노인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에 손자를 앉히고 가을 저녁 호롱불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김도현은 어진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 공정하게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렸고 고을이 혼란에 빠졌으며 아무 죄도 없는 소월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지 이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권세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인연을 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감추어질 수 있어도 그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달 없는 밤이면 누군가는 아직도 보았다고 합니다. 무너진 담장 위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담을 넘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끝내 담장을 넘지 못합니다. 손을 뻗고 발을 올리고 그러다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몸짓으로 담장을 넘지 못하는 사내. 그것이 사또 김도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서는 욕망에 눈이 멀어 담장을 넘었고 죽어서는 영원히 담장을 넘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담장을 넘은 사또 김도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금기의 야담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경계하라는 오래된 가르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오랜 지혜로, 그리고 달빛 없는 가을밤, 아직도 그 무너진 담장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빠른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지납니다. 등 뒤에서 혹시 들려올지 모르는 그 축축한 발소리를 피하면서 철벅, 철벅